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오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관련 직속기구 위원장에 전 선대위 인사인 김한길, 김병준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합니다. 네. 윤 당선자 확정된 지 7일 만에 대통령과 회동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을 말할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MB 사면 건의한다는 건 사실인지 김용남 전 의원께 먼저 여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김은혜 대변인이 이 MB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이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첫 만남부터 뭐랄까요, 일종의 좀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좀 해봅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마침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렇게 오늘 윤 후보가 내일 이제 오찬 회동에서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면을 할까요? 하면 안 되죠. 지금 사면할 때입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다가 공정의 이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를 했다기보다는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권력을 분점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 모든 범죄 혐의를 최순실 씨가 되게 주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들도 뭐 사면의 반 정도가 찬성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해서 잡아 넣을 때 그 적용한 법이 뭐 경제 관련 법이잖아요. 그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감옥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합니까? MB 사면이 무슨 국민 통합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건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저는 사전 교감이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사전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면을 합시다. 그럼 당신이 먼저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스타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원칙에도 안 맞죠. MB 사면은. 그래서 적어도 권력형 경제 부패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 사면은 정말 이 시점에서는 안 맞는 아젠다를 꺼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오찬을 하고 사면을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MB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면이 만약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한 분만을 소위 얘기하는 원포인트 사면보다는 석가탄신일을 즈음해서 5월 초쯤에서 이렇게 다른 그 사면 대상자들과 함께 사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내일 오찬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 된다 안 된다 바로 어떤 결론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누가 같이 사면될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3.1절 뭐 아니면 성탄절 뭐 이렇게 앞두고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런 케이스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MB계 인사들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여럿 계시죠.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MB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이 만약에 MB 사면이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제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면된다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부패 비리 범죄로 대통령이 감옥 간 것도 제 기억상 MB가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전 의원은 그럼 이 국민적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럼 여론적으로 국민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전직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만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감 기간을 거쳤고 또 고령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그다지 안 좋았잖아요. 이런 좀 볼썽사나운 역사의 반복을 앞으로도 좀 끊는다는 의미에서 앞서 사면 복권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내지는 복권도 충분히 논의 이미 됐었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적 합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뭐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가 아닙니다. 계속 있으시겠죠. 여론조사에서 MB 사면에 찬성하는 숫자가 과반을 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나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 경제부패 비리사범 돼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오래 사셨어요. 만 4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MB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있었던 기간도 많고 사저에 나와서 있었던 기간도 많아서 만 3년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MB 사면이 왜 국민통합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시기에 진정한 국민통합은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정말 먹고 살만하게 보장해주는 제도 이런 것이 국민통합이지 어떻게 경제부패 비리사범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국민통합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내일 회동 이후에 어떤 결론이 바로 발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한 명, 두 명만 이렇게 특별 사면을 원포인트, 투포인트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이전에 다른 사면 대상자들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내일 결론이 바로 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내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 회동 분위기는 어떨까요? 좀 어색할까요? 글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과거의 어떤 인연, 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해요. 뭐 현직 대통령과 곧 취임할 당선인으로서 국정 수행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시지 뭐 일부러 불편한 분위기나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 인격이 고품격이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 패러디를 했었거든요. 그때 비판이 많았는데도 그때도 허허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의를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보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예의를 다한다는 심정으로 저 회담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충돌한 적이 있잖아요. 이 발언이 나오면 좀 또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긴 있더라고요. 적폐 수사 얘기를 누가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누가 할까요? 그럼 윤석열 지금 그 추측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가 적폐 수사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지난번에 적폐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적폐가 있다면 그리고 적폐가 어떤 증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뚜렷해 보인다면 그걸 수사를 안 하면 이상한 것이고 법치 국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어떤 그런 부정부패 척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복원하고 어떠한 부정부패가 발견되거나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하겠다. 지극히 원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내일 어떤 의제로 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거라고 했고 또 인수위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두 분이 독대하며 격의 없이 이야기할 걸로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내일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어제 첫 출근을 했죠.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을 선대위에서 도왔던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을 인수위에 합류시켰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죠.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의 염원인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 3김 중 2김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각각 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김한길 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취임 준비위원장에 임명되신 박주선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또 다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 인사보다 과거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현 시점으로는 중요 포스트에 더 많이 임명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이거 굳이 뭐 형세를 좀 보자면 민주당의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친이재명계를 제외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새 정부의 인수위 초기에 주요 자리에 많이 포진해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통합이 큰 그림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통합을 좀 키워드로 한 인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걸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저거를 어떤 사람은 통합이라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변절이라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의 약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의힘 쪽에 일단 후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 포스트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김병준 두 위원장, 이분들은 뭐 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DJ가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뭐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부 민주당 출신 인사들 혹은 민주당 당대표를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한 정치 문법이 작동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게 표리부동하냐 안 하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 인수위 추가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 그 면면을 보면 이 정무행정분과 간사의 호남 출신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또 경제 1분과 간사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이 많은 인수위원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 면면들을 보면 뭐 지역 안배 같은 것들이 작동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이번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캠프에 몸을 담고 대선까지 같이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적어도 인수위가 꾸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상당수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과거 인수위 보면 거의 캠프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아닌 분들은 극소수였는데 지금 인수위 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7개 분과위원 중에 4개 정도가 아직 위원장이 임명이 안 됐는데요. 이런 그 경향으로 봐서는 캠프 외에 있던 분들도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는 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능력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얽매여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최 전 의원께서도 능력에 따라서 인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보탤 말이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구성될 때는 그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여러 안배해서 구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거론되신 분들이 그렇게 막 정치 일선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던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말하자면 아는 분, 보통 대중적으로 국회의원이시니까 아는 분 한 분 정도라, 이용호 의원은 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 왔어야 될 분인데 국민의힘 쪽으로 가신 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선 요 대목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합류한 이 김성한 전 차관, 예. 얼마 전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윤 당선인에게 전화기를 빌려줬다고 하죠. 예. 그럼 어느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겁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고요. 캠프 구성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를 해서 외교안보 쪽에 뭐 어떤 면에서는 팀을 꾸리다시피 한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에 잠깐 몸담을 때도 네. 외교안보 이쪽으로는 김성환 전 차관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두 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팀을 꾸리고 거기서 공약이나 정책 개발을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는 개인적인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같이 활동을 해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어떤 이 인물들이 더 추가가 될지, 인수위에 추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들 헤드라인을 가장 크게 장식한 뉴스가 이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식화입니다. 이 당선인의 많은 공약 중에서도 어제 출근한 첫날 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의지가 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청와대 폐지한다고 하셨고 청와대 예. 안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광화문으로 출근. 예, 광화문으로 출근한다. 근데 어저께 되게 좀 표리부동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경호법에 따라 100m 이후로 물러나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경호법이 있어도 되게 지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도
그 30m 전방에서도 기자회견 허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와대를 폐지하고 정부 종합청사로 들어가면 100m를 그어보면 그 앞에 광화문 광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그럼 사람 못 다니거나 뭐 거기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라 이런 부분은 조금 인수위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특히 장애인 단체의 경우는 좀 허용했으면 훨씬 더 후보가 청와대 폐지하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게 진정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는 이 부분은 저는 이거 어떻게 그럼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권을 가져다가 검찰에 준다 그랬고요. 인사권도 검찰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소통하시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이건 그러면 그동안에 민정이 했던 기능 중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만 감시하겠다, 감시 활동만 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인사 검증 등은 어느 단위에서 할 것인지 인사 검증을 민정에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이 잘했냐 못했냐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인사 검증의 담당 기관이 있었는데 그 담당 기관이 없어지면 경찰이 하는 건지 검찰이 하는 건지 국정원이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분명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우선 뭐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청와대는 워낙 넓기도 넓고 고립돼 있기 때문에 뭐 100m 이내가 아니고 뭐 몇백 미터 이내, 특히 대통령 직무실 기준으로 해서는 뭐 그 근처에 접근할 일이 없었죠. 근데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직무실을 마련한다 그러면 새로운 경호 기준을 마련해서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민정수석실 폐지는 큰 문제죠. 청와대 어떤 권한, 권력을 100으로 본다면 50 이상은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인사검증 기능도 있고 내부 감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산하의 각 비서관실을 통해서 뭐 검찰, 법원 사실상의 연결고리가 됐던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당선인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예전에는 사정비서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뭐 명칭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산하에 뭐 경찰, 검찰, 국정원, 또 금감원,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꾸린 사직동 팀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저도 검사할 때 보면 그 사직동 팀에서 소위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내려온 사건들은 꼭 그 민원실에 접수를 안 하고 직원들이 검사실까지 직접 갖고 들어오거든요. 영장 갖고 들어와서 이거 뭐 하명 사건입니다. 빨리 서명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기록 놓고 가라 그러고 뭐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권력형 사정기관 이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정수석실을 연결고리로 해서 검찰이나 뭐 법원도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국가사법기능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 그 사이에 연락기능 내지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사법기관의 독립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했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만 특별감찰관실로 이관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인사기능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뭐 인사수석실로 넘겨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권력 분점과 어떤 사법기능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제가 보기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청와대 쇄신안 중에 물론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부 기능 또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쇄신은 역시 이번 민정수석실 폐지 같아요. 예, 근데 말씀해 지금 몇 가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문재인 정부에는 사직동 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직동 팀이 있었던 시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개혁안을 내는 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면 그거는 경찰이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어딘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담당한다면 인사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이 되는 것이죠. 인사검증이 중요한 한 파트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이 구조가 예를 들면 국정원의 부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부활,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대통령 직속화 부활, 그리고 검찰의 비대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은 민정수석실 폐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청와대 비서실 자체를 대폭 개선하고 그래서 힘을 뺀다는 거여서 이 역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틀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당선인이 계속 얘기한 게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한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의 임명이 아마 그거를 실현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가 행정부 같은 손발이 있는 조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게 다 지금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역대 정부에 다 있었어요. 근데 대개 위원회는 손발 기능이 없이 아젠다만 세팅했는데 그거보다는 국정의 동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와 부처의 관계, 위원회와 부처의 관계. 예를 들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도 관계가 되고요. 행안부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되냐, 겸직을 하냐 등등 굉장히 세세하게 고민하실 지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민정수석실 폐지 자체가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워낙 획기적인 안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기능이 민정수석실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챙긴다고 하지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스크리닝 기능을 이루어지면서 상당 부분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 사실상 뭐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기능 역시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청와대 수석이 민정수석 말고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청와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것이 민정수석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청와대 내부적으로 민정수석실을 견제할 만한 다른 기능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특별감찰관도 전혀 임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견제할 어떠한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력 집중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인사검증 기능이 불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 운영돼서 권력이 비대화됐다. 그러면 그 하던 기능,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쪽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사검증이나 공직기강은 누가 하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인 건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민정수석실은 권력을 남용하려고 있었냐? 아닌 것이거든요. 필요해서 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의 주변을 감시한다. 그거 특별감찰관이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사검증이나 공직기강 쪽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름이 바뀐 다른 단위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사검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세 단위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국정원이 있고요. 지금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럼 그게 부활하나? 혹은 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나? 그러면 국정원, 경찰, 검찰이 인사검증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게 되는 것이라 제 말씀은 그런 공약을 내셨는데 그럼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하는 형태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뭐 미국은 FBI가 검증을 한다, 인사 검증을 한다 이런 예를 들기도 하던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또 다른 민정수석실이 탄생을 해서 똑같이 그 민정수석실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사수석실이 그야말로 인사에 있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인사자료를 안 받았던 건 또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해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뭐 특별감찰관실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되면 특별감찰관실이 민정수석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검증 기능까지 특별감찰관실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직기관까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특별감찰관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 역할이 우리가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요 기능은 여기다 갖다 주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죠. 되고 이제 저 말씀 그럼 인사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려할 요인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사수석실이 사람을 뽑고 검증하는 기능까지 하면 인사수석실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대 민정수석실을 둔 것은 이게 인사수석실이 비대해지면 정말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럼 거기가 왕수석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렇게 분산하는 취지에서 민정을 둔 건데 근데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돼서 그리고 낙이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처럼 간다. 그러면 경찰이 또 비대해지고 청와대랑 직접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굉장히 큰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궁금한 일이 많다. 저는 이런 차원입니다, 의원님.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뭐 수석, 비서관,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 가장 적을 때는 한 500명 정도 됐고요. 좀 큰 청와대인 경우엔 700명 정도 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체적인 규모를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정부 종합청사에 대통령 직무실과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직원의 전체적인 숫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권력이 집중됐던 청와대가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 중앙부처에 권한을 많이 나눠주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어떤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기능으로서 과거와 같은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은
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거기 그 공간에 일할 수 있는 총원의 숫자도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다른 의제를 꺼내셨는데요. 청와대 권력 집중 문제가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수가 많다고 권력 집중이 안 되고 수가 적어지면 권력 집중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의 문제는 효율적 운영의 문제고 청와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그 최종 판단을 청와대가 하고 대통령이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게 다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그 공약은 꼭 지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은 꼭 지키시길.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 청와대 권력 분산 큰 틀에선 동의를 하시는데 방법론에서는 네, 차이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공약 폐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공약 변경될 거라 보세요? 우선은 이게 공약인 거는 틀림없는데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여성가족부 뭐 폐지가 됐던 아니면 명칭 변경이나 기능 역할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결국엔 국회에서 법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의석수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야 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장관급 독립부처로 보기에는 뭐 기능이 됐던 예산, 인원이 웬만한 중앙부처 사실은 실국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기능도 보건복지부 기능, 고용노동부 기능, 교육부 기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이런 기능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합쳐서 뭐 한 부처로 통합을 하든지 뭐 다른 부처도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보다 효율적인 정부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협점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좀 용기를 가지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솔직해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대 정부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특정 조직, 특정 내각 조직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표를 얻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력이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게 이 여성가족부 문제인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안 한다가 뭐가 핵심 아젠다입니까? 더 중요한 건 여성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 가족 내에서는 평등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성폭력 문제가 남성도 성폭력을 당하지만 여성 성폭력이 심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기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그 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잖아요, 핵심이. 근데 이번에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의 일환으로 나온 게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으로 표를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겠죠.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안 한다 보다는 과연 요러요러한 기능을 할 부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논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한 건 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도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도
정말 거의 여성의 절반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야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안 한다는 식의 정말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을 점검하시고 여성가족부를 조은희 당선자처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강화하자.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안이거든요. 조은희 서초구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필요한가 안 한가부터 다시 점검하고 저는 초기에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부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여가부 필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로 갔고 이재명 후보로 대표된 민주당은 성평등 가족부로 가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믿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네. 민주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적절성 논란부터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이 이준석 대표와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 제기가 조금 거시기한 것이 역대 민주당 비대위 출범하고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재보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였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때 재보궐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사퇴합니다. 그때 누가 비대위원장을 했냐? 그땐 거의 참패했거든요. 많이 졌어요. 그때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돈 교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됐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에 이 정도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조용한 것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저는 그 일부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그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둘의 차이는 여성 남성밖에 없어요. 그때 이준석 비대위원이 됐을 때 젊고 그런 신선한 청년이 들어왔다고 칭찬했던 언론이 갑자기 박지원 위원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대위원장 되니까 이준석 뭐냐? 그럴 수 있죠.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준석 대표 한 명만 청년이 돌아다녀야 되나요? 오히려 언론이 칭찬하고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차이는 여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 질문이 좀 이렇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민주당이 만약에 박지영 단독 위원장 체제로 갔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았듯이 새 비대위원장이 20대 여성 단독으로 간다. 그럼 정말 이거는 아주 좋은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대위가 지방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라도 지방선거의 공천이나 이런 과정을 사실 처음 하는데 지휘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한 게 저는 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묻고 싶은 건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부 그 주장이 사실 모든 여론조사 기관 대다수가 이재명 후보가 5%에서 7% 질 거다라고 예측했고 예. 이준석 대표는 10% 차로 이길 거다. 막 이렇게 전날까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전전날까지. 그런데 결과가 박빙도 이런 박빙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말 아쉬움, 사랑, 애정 그런 것이 모아져서 빨리 정치권으로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싶은 이런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아무리 신승하고 적게 저도 패한 건 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 후보가 바로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는
국민 보시기에도 예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재명 신드롬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친칠라라는 별명까지 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고 길게 보고 모색하시는 게 맞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